고객님, 제게 정보를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학습과 관련된 이슈를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유론 변호사입니다. 2014년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고는 국민카드, 농협카드, 그리고 롯데카드 3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회사의 용역 직원을 통해서 대출 중개업자들에게 유출된 사건입니다. 일단 이 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의 건수를 보면은 2천만 명의 개인정보 1억 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출된 정보의 종류를 보면 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간,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집 주소와 같은 기본적인 그런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연봉, 결혼 여부, 자동차 소유, 신용카드 결제일, 신용 한도 금액, 신용 등급 등 매우 민감한 정보들까지 유출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카드 회사의 IT 개발을 담당했던 코리아 크레딧 뷰로라는 회사의 직원이 개인정보 파일을 대부업체에 넘기면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해당 직원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카드 3사는 1인당 1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이에 따라 민사소송을 청구한 사람들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한 법규가 크게 강화되기도 해서 개인정보 보호 법령 개정에도 본의 아니게 큰 기여를 한 사건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룰 때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과 위치정보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을 통해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과 위치정보와 관련된 법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시 개인정보 처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칭으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파기할 경우 지켜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거의 모든 인터넷 기반 서비스와 전화 통신 등 기반 서비스가 정보통신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즉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서비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다룰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정보 이용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 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내용은 대체로 동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조금 더 IT 환경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법령이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파기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정보통신망법 제2조 1항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는 이름, 주소, 얼굴, 사진 등이 있으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는 휴대전화 뒤 4자리, 출신 학교 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 영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하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영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인터넷 기반, 모바일 기기 기반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나 운영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11번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있습니다. 즉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을 창업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첫 번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두 번째,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세 번째,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원가입 시 또는 개인정보 입력 시 웹페이지 팝업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사용자가 동의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23조에 의해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는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 수집을 거부한다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 수집을 거부한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네이버 등 주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 사용자에게 얻는 동의 문구의 예시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첫 번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두 번째,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세 번째,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앱에서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일시적으로라도 접근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도 접근 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과 접근 권한이 필요한 이유를 이용자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접근 권한이 아닌 경우라면 접근 권한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과 같이 필수적 접근 권한 고지를 하고 동의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할 수 없습니다. 민감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에 의해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관계, 학력, 병력,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 개인의 권리, 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집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단 이용자의 동의를 얻으면 수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된 것이므로 위 개인정보들을 수집할 경우에는 동의에 대한 증거를 명백하게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또한 본인 확인 기관이나 법령에서 정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용이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온라인 서비스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회사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하고 회사 외부로 반출하거나 용역업체 등이 그 개인정보에 접근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모바일 앱의 접근 권한 설정 시 표시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항목 중 우리가 자주 보던 제3자 제공과 위탁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외에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 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수기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DB에 대한 접속 권한을 허용하여 열람 복사가 가능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등도 제공에 포함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회원가입 시 동의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과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와는 다른 점으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서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위치 정보와 관련된 법률.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 제공자가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파기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여기서 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의미하며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GPS 정보가 있습니다. 위치정보법은 관련된 사업자를 위치정보 사업자와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치정보 사업자는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는 위치정보 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 그러한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화된 체제는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는 업체의 규모와 정책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가 됩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공하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위치 정보를 위치정보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개인 위치정보 주체 및 법정 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 이용 제공 사실 확인 자료의 보유 근거 및 보유 기간, 그 밖에 개인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시와 마찬가지로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제공과 마찬가지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및 파기를 수행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상 개인정보의 정의는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였을 때 특정한 개인을 용이하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하므로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그리고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시에는 수집 및 이용 목적과 범위, 보유기간을 명시하고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함을 유의해야 하며 위 동의와 별개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도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해야 합니다. 2. 위치정보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제공자가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파기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는 업체의 규모와 정책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입니다.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시에는 수집 및 이용 목적과 범위, 보유기간을 명시하고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팁을 확인해 보세요.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멤버들이 각자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하루 동안 장사를 해봤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정준하라는 멤버가 토스트라는 아이템을 갖고요, 열심히 준비해서 하루 동안 장사를 했는데요. 실제 아주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그날 준비한 토스트를 다 팔았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서 정산을 해보니까요, 여러 가지 트럭을 빌리고 들어간 원재료를 따지고 하니까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창업 현장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이템만 갖고 덤비는 거죠. 아이템은 좋아야 하지만 이 아이템을 갖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건지, 내가 갖춰야 될 역량은 뭔지, 돈은 얼마나 필요한지, 혹은 어떠한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성공적인 창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아이템을 시작했던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재단에서 했던 아름다운 가게입니다. 많이들 아실 겁니다. 집에서 쓰지 않는 옷가지 같은 것을 기증을 해서 다시 재세탁해서 판매한 후에 그 돈으로 소외받는 계층을 도와주는 사업이죠. 문턱 없는 밥집을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그냥 밥 한 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식재료로 만든 밥으로 소외받는 계층에게 맛있는 밥을 주고 싶다라는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두 곳 다 사회적 기업 형태를 취했었고요.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게 사업의 목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가게는 전국적으로 너무 잘 되고 있고요. 문턱 없는 밥집은 2012년도에 문을 닫았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름다운 가게는 물품을 기증을 받아서 이것을 재세탁을 통해서 판매한 후에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소외계층을 도와줬기 때문에 원가가 거의 없었고요. 반면에 문턱 없는 밥집은 유기농 재료를 썼기 때문에 밥 한 끼에 원가가 8,000원에 달했습니다. 원가가 8,000원이면 가격을 얼마에 받아야 될까요? 문턱 없는 밥집은 자율가격제를 고수를 했습니다. 소외받는 계층들이 편하게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와서 밥을 먹고 돈이 없으면 그냥 가도 되고 있을 땐 더 내고 이런 취지로 했던 건데요. 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원가 비율이 너무 높았던 겁니다. 또 하나, 아름다운 가게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했었고요.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업의 협찬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낮았습니다.
반면 문턱 없는 밥집은 크진 않지만 어쨌든 매당에 임대료도 발생했고 인건비도 지급이 됐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꾸준하게 나갔던 거죠. 아름다운 가게는 비즈니스를 하면 할수록 수익이 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었고요. 문턱 없는 밥집은 비즈니스를 하면 할수록 수익이 날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아이템만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지인분이 창업을 한다고 합니다. 나에게 전화를 해서 나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합니다. 자, 두 분이 만났습니다. 어떠한 질문을 하시겠어요? 첫 번째, 뭐 할 건데? 이 얘기 물어보지 않으시겠어요? 네. 사업계획서 첫 번째 뭐 하실지를 쓰시면 됩니다. 글자로 쓰시든 사진으로 쓰시든 아니면 동영상으로 보여주시든 그게 안 되면 도형으로 도식화해서 보여주시든 사업계획서 첫 번째 뭐 할 건지 아이템을 넣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 고객은 누군데 누가 사주는데 목표 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왜 사는데 구매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구매 가치라고 부릅니다. 구매 가치를 세 번째 기술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가 창업자 역량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모든 것이 말이 안 돼도 창업자 역량이 되면 얘기가 됩니다. 실제 이랬던 친구가 있어요. 20대 초반의 친구인데요. 초콜릿 전문점을 한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이템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 아이템을 왜 자꾸 고집하세요? 여쭤봤더니요. 아버님이요. 대도시에서 엄청나게 큰 제과점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얘기되죠. 창업자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 기술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되는데요. 창업 자금은 최소 창업자가 60% 이상은 갖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창업지원제도는 창업 자금은 없습니다. 대부분 아이템을 만드는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들, 조그마한 비용들은 있지만 대출을 통해서 창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실제 내 자금으로 해야 내가 생각한 대로 어쨌든 되든 안 되든 끝까지 가볼 수 있는데요. 자금에 쪼들리시면 자꾸 다른 걸 생각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자본을 60% 이상 갖고 가시고 좀 여유 있게 자금 계획은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섯 번째,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시장성은 어떨까? 이런 얘기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뭐 시장성과 성장성, 뭐 계절성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거 얼마에 팔 건지 가격 얘기를 해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유통하고 알리는 데는 다 돈이 들어가고요. 수익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가격입니다. 가격. 얼마에 받을 건지를 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돈이 투자해서 언제쯤 돈을 벌 수 있는데 손익분기를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달 벌은 돈을 다음 달 생활비로 갖다 쓰면 안 되거든요. 계속 재투자가 돼야 되고 직원도 고용이 돼야 되고 뭔가 새로운 제품도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 감안해서 손익분기를 계산을 사업계획서에서 하셔야 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전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업자는 대부분 후발주자입니다. 고객은 지금 다른 방식으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야 될 이유가 없죠. 자기 행동을 바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창업자는 다 후발주자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셔야 될 질문이 뭐냐면 기존과 뭐가 다른데 무엇이 독특한데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독특한 지점이 있어야 소비자가 본인 행동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고객이 누군지 그 사람이 왜 구매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이런 것이 가치 제안이라고 나옵니다. 자, 가치 제안이 나왔다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판매할지를 기술을 하셔야죠. 제조하는 방법과 마케팅 방법을 기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뭐 제조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것들은 아웃소싱으로 되고 있고요. 마케팅도 사실 온라인이란가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가치 제안에 플러스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판매할 건지를 기술하시면 이것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고요. 비즈니스 모델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장표에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보여주는 데는 유용한데 계획적이지는 않죠. 시간도 나와 있지 않고 소요되는 자금도 나와 있지 않고 투입되는 사람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한 방법들을 기술하시는 게 사업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기술하기 전에 사업 타당성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이 되신 이후에 계획서를 쓰셔야 되는 거죠. 사업 타당성 분석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한번 미리 분석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시장 분석, 기술 분석, 재무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 분석은 시장의 사이즈는 충분한지, 성장성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고요. 기술 분석은 아이템의 특성상 기술적인 것들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좀 우위성이 있어야 판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분석을 해서 지속해서 성장할 기술인지 아니면 한때 잠깐 유행하는 건지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재무적인 분석도 하셔야죠. 앞서 말씀드렸던 아름다운 가게나 문턱 없는 밥집처럼 아이템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가격을 얼마에 받을 건지, 그리고 여러 가지 고정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 건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의 수익을 얻을지 이것을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분석이 되면 이것을 실행을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계획하면 이것이 사업 계획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구체적인 서류로 작성하면 이것이 사업 계획서가 되는 겁니다. 사업 계획서와 사업 타당성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긴 하는데 논리적으로 보면요. 사업 타당성 분석이 먼저고 그 후에 사업 계획서가 작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은 시장성 분석, 기술성 분석, 경제성 분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성 분석에서는 매출 추정과 거시환경 분석, 산업환경 분석 등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유럽에서 금융사태가 일어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내 사업에 영향을 주죠. 이런 것들을 거시환경 분석이라고 하고요. 산업환경 분석은 경쟁자 분석, 소비자 분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을 이루고 있는 요인들이 있죠. 기존 시장 내 경쟁자,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잠재적 진입자, 그리고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공급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어요. 이런 큰 틀에서 산업환경을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기술성 분석은 아이템의 속성상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라이프 사이클을 분석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할 기술인지 아니면 다른 걸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좀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경제성 분석은 필요한 자금과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매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수익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손익은 얼마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래에 불확실하거나 예측되는 변화 흐름을 넣을 수 있고요. 리스크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하신 후에 최종적으로 작성하는 게 사업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서 뒷부분에 주요하게 나오는 게 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창업을 해서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 계획을 하는 건데요. 소요자금은 본인이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 얻는데 얼마 들어가고 거기에 집기 아니면 외식업이라고 하면 들어가는 장비 이런 것들 다 예측하실 수 있죠. 견적을 받으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소요자금은 본인이 실제 부동산 사무소도 좋고요. 인터넷 서칭도 좋고 몇 번 검색하거나 현장을 방문하면 어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된다는 것을 계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계산하실 때 중요한 것은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를 계획을 하셔야죠. 대출을 받아서 하시겠다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본인 자금이 최소 60%는 있으셔야지만이 본인이 생각하신 대로 다 해보실 수 있어요. 외부 자금을 받으시면요 마음이 쫓깁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어도 자꾸 외부에 휘둘리게 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해서 본인의 자본 비율을 높이는 게 조금 더 성공 확률을 높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금 추정 이후에는 매출액을 추정해 보셔야 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가장 어려운 게 매출액 추정이에요. 월 매출액을 도대체 얼마나 낼 것인데 대부분은요 본인의 바램을 적습니다. 무슨 근거로? 근거가 있으셔야죠.
사학계획서가 나의 바램을 기록하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매출액 추정 근거를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이라면요, 상권 분석을 통해서 하루 몇 명이 지나다니는지, 그 중에 몇 명이나 우리 매장에 들어올 수 있는지 내점률을 계산하시고, 들어오셔서 평균 소비하는 객단가는 얼마인지를 계산하면 월 매출을 추정하실 수 있어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이라면 네이버나 구글에 가시면요, 특정 키워드 조회수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시장 수요를 놓고요, 조회수 곱하기 우리 웹사이트 유입률 그리고 전환율을 계산하면 매출액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지 않더라도요, 매출액은 본인의 바램을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1,000만 원 좋고 2,000만 원 좋은데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매출액을 추정을 하셔야 합니다. 매출액이 추정되셨다면 맨 마지막에 작성하는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월 1,000만 원의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가 있겠죠. 통상적으로 원가가 40% 넘어가면 사업성이 없습니다. 자, 저는 40% 잡겠습니다. 1,000만 원에 40%면 400만 원이 매출 원가고요.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600만 원이 매출 총이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인건비, 그리고 매장 월세, 관리비, 회식도 해야 되고요. 뭐 보험도 들어야 되고, 사무실 인터넷도 해야 되고, 박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나가는 비용들이 있죠. 이런 걸 판매 관리라고 하는데 통상 한 3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1,000만 원 매출의 30%면 300만 원이 나갔다고 보고요. 그러면 아까 매출 원가 400만 원에 판매 관리비 300만 원 빼면 300만 원 이제 남은 거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영업이 되든 안 되든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영업 외 손익이라고 부릅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대출을 받으셨다면 이자 플러스 원금이 상환되셔야 되는 거. 또 하나 특정 장비를 구입하셨다면 장비를 뭐 100년씩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특정 시점 되면 다시 사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가상각을 한다고 합니다. 차량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이런 비용들을 빼시면 이런 것들이 경상이익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단순하게 얼마 매출액에 얼마 원가, 얼마 판관비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항목들을 좀 체계적으로 따져서 내가 지불해야 될 세금까지 다 감안하셔서 계산하는 게 사학계획서 맨 마지막 항목을 이루는 손익계산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업을 멋지게 정리하는 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